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1일 비가 오는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다고 하죠. 근데 기온이 지금 아침에도 10도 이상이 기록이 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이 봄비인가요? 겨울비인가요? 이렇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또 저도 얼마 전에 감기 또 여러 가지 목 아파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추워지는 그 계절도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마스크를 써서 이게 정말 잘 타단이 됐었던 걸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오늘 빗길이니까 또 출근길에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일찍 서둘러서 급하지 않게 안전하게 출근길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잠시 후에 주말 사이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유원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반등세를 보였는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좀 강하게,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이 좀 탄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시장이 무게 추를 좀 둔 건 점진적으로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상황의 여건이 연준이 원하는 대로 좀 냉각이 되고 있다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우는 0.3%, S&P 500도 0.4% 올랐고요. 나스닥은 0.4% 강세,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0.6% 올랐고 그동안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였는데 금요일장, 그 주말장에서는 조금 올라서 배럴당 70달러 위로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었던 그 배경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자면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소식. 이게 고용은 예상치를 하회해야 좋아하는 거죠. 점점 더 점진적으로 좀 고용 시장이 냉각되는 것을 원하니까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조금 줄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고용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라는 평가에 힘입어서 지수가 좀 올랐고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 그러니까 사실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이거 경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고용이 요 정도 수준으로 좀 왔다 갔다 좀 횡보를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얼어붙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가 그나마 괜찮다라고 또 해석을 반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됐나 봤더니 11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19만 9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쉽게 썼던 예상치가 19만 명이었는데 이보다 9천 명 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달 수치 15만 명 증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 9월 고용은 29만 7천 명에서 26만 2천 명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1월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7%로 10월의 3.9%보다는 0.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어떻게 나왔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올라서 예상치였던 4%와 거의 부합을 했고요. 이렇게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수치는 어떤 영향인가 봤더니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종료로 관련한 근로자들이 다시금 일터로 복귀한 것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해당 관련해서는 이 수치가 전미 자동차 노조 관련한 수치가 3만 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또 뚝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CPI 발표가 있고 FOMC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좀 이렇게 주시를 하면서 시장은 다소 좀 차분하게 관망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또 달러화나 국채금리가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배경은 당연히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좀 약화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bp 정도 오르면서 4.23%까지 올라갔고요. 2년물은 14bp가량 급등을 하면서 4.73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년 3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또 50% 이상으로 높았었는데 이 4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표 가운데 하나 보자면 소비자들의 경기 신뢰도 그리고 단기 인플레이션 관련한 지표들 두 가지 보자면 미시간대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69.4를 기록해서 전달 60.4 대비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를 기록하면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직전 달에 4.5였는데 이보다 많이 좀 떨어졌죠. 뚝 떨어졌어요. 3.1로.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2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자, 종목별로 흐름을 보자면요. 여러분도 좀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빅테크 기업 중에서 이제 구글의 주가가 직전일에 목요일장에서 5% 넘게 강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근데 1.3% 하락한 가운데 과연 이제 오늘 밤에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야기시킬 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구글 AI 제미나이 시연 영상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 시연을 보여줬던 게 아니라 편집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제미나이가 공개되고 나서 난리가 났었죠. 가장 성능이 뛰어난 뭐 AI다라고 하면서 관련한 기대감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공개된 그 시연 영상이 약 6분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구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편집을 사전에 한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도 제미나이가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분쟁 관련해서 어떻게 좀 소식이 전해지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소식에 대해서는 구글 검색을 하세요라고 답변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오픈 AI 쪽에 관련한 플랫폼에 대비해서는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영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보도된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구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전에 공개됐었던 바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편집본이라니 이게 약간 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과연 오늘 밤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가운데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아마존과 테슬라도 모두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중국 판매가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중국에서는 판매가 줄었다 늘었다 계속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반면 경영난으로 신주를 발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니콜라가 주가가 5%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 1%, 인텔이 1%대, 마이크론이 1.78%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일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정도만 소폭 하락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 반등과 함께 정유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올랐죠.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 1%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는 지금 이제 영국 경쟁 당국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와의 제휴 관계가 사실상 이것이 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약간의 뭐 좀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소식은 워낙에 계속 자주 전해졌던 소식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컨텐츠 주들이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보였죠. 넷플릭스나 디즈니는 소폭 올랐고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6% 그리고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무려 12%나 올랐습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카이댄스와 또 레드버드 캐피탈이 거대한 이 기업에 대해서 의결권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내셔널 어뮤즈먼트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14% 가까이 장중에 올랐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2%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밖에도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대한 좀 전망에 좀 부정적인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고 이게 연말에 좀 덜 살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분기 순이익 예상치 웃돌았다는 소식과 함께 장중에 5% 이상 올랐고요. 또 방산기업 같은 경우에도 허니웰 주가가 캐리어 글로벌의 보안 사업부를 5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1% 하락. 반면 인수가 되는 피인수 기업인 캐리어 글로벌은 5%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반등 가운데 그동안 좀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하락한 종목이 필수 소비재 쪽이 좀 눈에 띕니다. 월마트나 또 펩시 또 프록터앤갬블 이런 종목들이 1% 안팎의 하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필수소비재 섹터는 좀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존슨앤존슨이나 암젠을 제외한 헬스케어 쪽은 반등을 보였고 그 금융주 가운데서 은행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버크셔 해서웨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모두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주말 사이에는 이제 구글 관련해서 요 이슈가 과연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다시금 반등한 가운데 주요한 이벤트를 앞둔 이번 주 시장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또 시장 방향을 가늠해야 될지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으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와,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제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시청하신다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출근길에 딱 라디오처럼 일상 그 소리처럼 이렇게 틀어두고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댓글보다는 좋아요 수를 보면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출근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을 하는데 월요일에는 다른 화수목금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청초한 게 아니라 제가 머리가 반곱슬인데 열심히 드라이 하고 나왔거든요. 비바람이 한 번 이렇게 샥 몰아치면 바로 이렇게 부스스하게 됩니다. 언제쯤이면 이 곱슬머리에 대한 탈출을 하게 있을지 평생 가져가야겠죠. 곱슬머리 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공감대 형성. 예. 이번에는 홍콩으로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합니다. 법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저도 반곱슬입니다. 그래요? 근데 남성분들은 반곱슬이 좀 편하잖아요. 지금 헤어스타일 하신 것처럼 좀 잘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네, 손을 그렇죠? 별로 안 대도 돼서 편하긴 한 것 근데 같아요. 여자들은 네. 여기 머리가 이렇게 길면은 이렇게 부스스하고 지저분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이제 머리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그 스팟 ETF 혹은 뭐 현물 이제 비트코인 ETF가 내년도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월가에서 나온 이야기들 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내 뭐 미국 관련한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과연 정말 1월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상장을 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가 봐요. 네,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그 모아지는 내용은 상장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스팟 비트코인이라고 할게요. 제가 음, 현물로 해야 될지 사실 비트코인은 현물이 없어서 네. 현물이라는 말이 좀 안 맞긴 하는데 아, 뭐 스팟 비트코인을 둘러싼 월가의 내기가 지금 사실 나름 유명한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12월 안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날 것인가라는 걸 두고 지금 월가에서 상당히 유명한 정말 유명한 분들이에요. 두 명의 이제 ETF 애널리스트들이 내기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는 사람은 스테이크 저녁을 대접을 하겠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뭐 20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쿠나스라는 분이 계신데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한 8분 중에 제일 시니어 분이시고요. 네. 저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올해 12월에는 승인이 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분이시고요. 음. 그리고 ETF 트렌드의 리서치 헤드인 토드 로젠블러스 같은 경우는 승인은 날 건데 12월은 너무 이른 게 아니냐. 그래서 음. 지금 SEC에서 12월 안에 승인을 내면 에릭 발쿠나스가 토드 로젠블러스한테 스테이크 사주는 거고, 그다음에 12월에 승인을 하면 토드 로젠블러스가 에릭 발쿠나스한테 스테이크 사주는 이런 내기가 지금 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서 좀 보시면은 네. 오른쪽에 토드 로젠블러스가 CNBC에서 방송에 나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스테이크 사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12월은 좀 너무 이른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지금 12월이라고 하면 음. 12월에 승인이 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ETF, 스팟 ETF의 스팟 비트코인 ETF 상장이 네. 1월 7일 이전에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보통 승인 나거나 한 3, 4일 정도 시간 두고 이제 상장이 되는데 네네. 그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려면 12월에 승인이 나야 돼요. 음. 이게 그게 보니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그냥 일단 상장은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고 언제 첫 번째 그 관련한 ETF가 상장을 하느냐가 지금 더 관건이 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음. 상장은 거의 할 거라고 미국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는 뭐 정부 정책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번에 사실 그 3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3페이지가 지금 미국의 그 스팟 ETF, 그러니까 현물 비트코인 ETF를 상장 신청한 13개 지금 음. ETF들 리스트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일 위에가 음. 그레이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GBTC라고 이미 미국의 OTC로 상장이 된 그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신탁이라 비트코인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자기들의 GBTC를 이거를 현물 ETF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요거 관련해서 SEC에서 계속 막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음. 근데 이번 아마 기억이 맞는 10월경에 그 미국 법원에서 나왔던 판결인데, 미국 법원에서 나왔던 판결이 SEC는 GBTC의 비트코인 전환을 막을 근거가 음. 없다라는 판결이 났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제일 위에가 그레이스케일, GBTC가 지금 제가 정확한 지금 운용자산 규모가 좀 애매한데, 음. 제일 컸을 때는 40조가 넘었었어요. 오. 이게, 지금도 아마 10조는 넘어갈 겁니다, 네. 사이즈가. 그래서 GBTC가 제일 위에 있고요. 두 음. 번째가 많이 유명한 아크, 돈나머니 그쵸. 아크하고, 21 shares는 스위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운용사예요. 그래서 두 개 음. 같이 결합해서 나온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이쉐어. 유명한 블랙락이죠. 전 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의 아이쉐어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 비트와이즈,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바넥. 바넥이라고 하면 이제 마켓팩터라는 ETF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기도 한 미국에서 한 10번째 안에 들어간 운용사예요. 음. 그리고 위즈덤 트리. 그리고 그 다음이 인베스코하고 갤럭시가 같이 나오는데 인베스코는 QQQ로 유명하죠, 굉장히. 음. 그래서 인베스코하고 갤럭시는 어디냐면 비트코인 관련 업계에서 제일 시끄러운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라는 분이 계세요. 음. 미국에서. 그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회사 이름이 그 갤럭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갤럭시 두 같이 지금 조인트로 하는 거고, 음. 그다음 와이즈, 발키리, 그다음 뭐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네. 글로벌 X에서도 지금 그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X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더 내리면 프랭클린 템플턴에서도 좀 준비하고 있어요. 프랭클린 비트코인 ETF. 그래서 뭐 잘 들어보지 못한 것도 많지만 엄청나게 커다란 회사들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 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칼럼이 뭐냐면 SEC의 데드라인이에요. 승인 신청 관련한 데드라인.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 이미 지나갔고요. 네. 지나갔기 때문에 왜 승인 안 해주냐고 소송을 건 거고, 음. 그리고 아크가 1월 10일, 아이쉐어가 1월 15일,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1월 14일, 반액도 1월 15일. 1월 15일에 지금 엄청 많이 걸려요. 인베스코까지. 인베스코 와이즈, 그러니까 한 위에선 8번째까지 1월 15일이 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 실제 승인 및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음. 근데 지금 맨 위에 있는 그레이스케이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인 거절이 된 건 아니죠?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공식적인 답변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게 해도 되나요? 답변을 뭐 기든 아니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뭐 뭔가 네. 서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든지 어, 아니면 판단하기 힘들다는 문제에서는 사실 네. 의견이 천천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미국에서. 자, 그런데 이게 음. 음, 그렇게 이게 되면은 뭐 이제 네. 언제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확률이 높은 날짜는 지금 보니까 일단 아크 쪽에 좀 무게 추가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쪽에 무게추가 길고 있어서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1월 10일 네. 지금 가장 그 승인 기준으로는 확률이 높은 날이 아닌가라는 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의 확률로는 1월 10일 이전에 승인이 음, 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개월 차트를 지금 아마 4페이지에 제가 준비했을 텐데 음, 3개월 동안 뭐 67%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면서 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만약에 네, 상장, 이거 승인 심사 이번 아크에 대해서도 아무런 네. 답변이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음, 답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최근에 뭐 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 음. SEC에서 그래도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답변의 가능성이 크기는 커졌습니다. 다만 네. 이제 물어보신 것처럼, 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음. 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건지도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네, 관련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이 엄청난 급등을 이 이슈로 불러일으켰잖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맞아요. 중에서는 지금 들어가면 물린다 뭐 이런 글도 아, 올리셨는데 왜 네.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어떤 게 달라지길래? 우선은 지금 음. 5페이지에 약간 준비를 좀 했는데, 네. 왜, 사실 비트코인 ETF가 있어요. 지금 음. 미국에도. 지금 제일 큰 ETF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제외하고 ETF로선 제일 큰 게, 그, 프로쉐어스에서 나온 BTCO라는 게 있어요. BTCO. 네. 그 BTCO라는 게 있는데, BITO, 죄송합니다. 비토라는 게 있는데, BITO가 있는데, BITO가 지금 운용 자산이 1.6 빌리언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원화로 보면 2조 원이 좀 넘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사실 많이 거래하시는 USO,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원유 ETF 사이즈가 1.3 빌리언이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1.6조, 7조 정도 되는데, 지금 이미 선물로 운영되는 ETF들이, BITO 지금 화면에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선물로 운영되는 ETF가 그 미국 원유보다 이미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상당히 메인스트림에 들어왔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고요. 음. 다만 이렇게 지금 선물로 운영되는 ETF들이 잘 되는데 왜 스팟 ETF에 다 관심이 많냐라고 하면 선물로 운영되는 ETF에서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지금 BITO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가지고 운용을 하거든요. 음. 지금 1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 그 그러니까 현물이라고 하면 좀 계속 이상하네요. 비트코인 가격 그 자체랑 비교했을 때는 네. 6% 가까이 지금 성과가 안 좋아요. 비용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콘텐고로 인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선물 ETF보다는 현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캠프 쪽에서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음. 장기 투자할 거면 선물은 안 좋다. 왜냐면 비용이 음. 발생하니까. 네. 장기 투자할 거면 그냥 비트코인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현물 비트코인으로 이제 운용되는 ETF가 더 낫지 음. 네.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게 제일 첫 음. 번째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물로 운영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왜 단점이 있는지도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 항상 네, 우리가 그 다양한 상품 투자할 때 요거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요거 고려 잘못했다가는 큰 손실을 또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결국은 비용이고, 첫 네.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음. 선물로 운영된 ETF는 지금 6페이지에 지금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그, 이거는 뭐, 원유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나머지 모든 걸 다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물로 운영되면 어떤 ETF든 발생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롤오버라는 얘기도 나오고, 음. 콘텐고라는 얘기, 베거데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선물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물은 만기가 있어요. 그쵸. 주식 투자는 만기가 없죠. 음.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기 전까지 만기가 없는데, 선물은 보통 뭐 월 단위 만기 아니면 분기 단위 만기, 여러 다양한 형태의 만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기까지 가면, 만기가 지나면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걸 다시 투자해야 되거든요. 음.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분기 걸로. 그래서 지금 투자하던 거를 다음 걸로 갈아타는 거를 롤오버라고 하고요. 네. 근데 롤오버 과정에서 보면은 가격이, 만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음. 것들은 만기가 올 때 다음 걸로 갈아타는 게 더 비싼 경우도 있고요. 음.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차이들이 좀 납니다. 그래서 더 비싸지는 거가 콘텐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더 싸진 걸 베거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콘텐거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더 음. 비싸지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5월물을 팔고 6월물을 갈아탈 때 비용을 내야 돼요. 음. 똑같은 규모를 가져가려면. 예를 들면 나는 드럼통 한 통을 사고 싶은데, 한 통이 지금 26불인데, 다음 달로 보면 똑같은 드럼통 한 통이 30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지금 요런 식의, 그러니까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뭐, 업계에선 보통 근월물하고 원월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원월물 가격이 더 비싸진다라고 음. 하는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선물로 투자하면 음.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 그러니까 스팟 ETF를 기다렸던 건데 그 스팟 네, ETF 같은 경우에도 뭐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 마냥 장점만 있는 거 아니고, 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 7페이지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 이게 선물은 그 지금 뭐 CBOE, 뭐 CME 이런 쪽에서 지금 선물이 거래가 되는데, 음. 거래소가 망할 가능성은 크진 않죠. 음. 그쵸? 선물 거래소가. 네.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전송해서 일하는 위험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게 처음에 사실 그 선물 ETF가 나왔을 때 장점으로 부각됐던 부분이고, 음. 그러면 이제 현물, 스팟의 단점 뭐냐라면, 해킹 혹은 수탁은행 관련 문제들이 있어요. 음.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랑 뭐 크립토 같은 경우는 과거 해킹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역사상 가장 컸던 해킹들을 한 8개 정도를 준비해봤는데, 음. 가장 최근이 뭐 로닌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FTX 같은 경우는 해킹은 아니었지만 사기로 사실 많은 케이스고, 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코인 많이 투자했던 분은 네 번째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운트 곡스라는 이 거래소가 있었었는데, 네. 2014년에 한 6천억 원 가까이 코인을 해킹당했거든요. 오. 요 사건은 사실 이제 크립토 전체 그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코인 가격도 급락을 했고요, 정말. 내가 투자했는데 몇 개 음.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또 아찔하잖아요. 사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음. 것인가라는 게 문제인데, 아까 3페이지 사실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주의 깊으신 분들은 좀 봤을 때, 그럼 이번에 스팟 ETF는 어디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면, 음. 이번 스팟 ETF 같은 경우는 커스토디안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네.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수탁기관 혹은 수탁은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음. 이번에 수탁기관으로 그 코인베이스가 13개의 ETF 중에 10개 ETF는 코인베이스를 지금 수탁기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인베이스의 그 시스템을 믿고 가는 형태가 돼요. 음.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 뭐 잘 해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위험이 전부 다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음.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단점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기대감에 관련한 뭐 코인 네, 관련해서도 쭉 올라갔고 코인 관련한 그 거래소 종목들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이걸 보면서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련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 없는 분들은 사고 싶고 또 있는 분들은 이거 팔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네. 좀 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음. 지금 이제 8페이지에 준비했던 게, 네. 그러니까 아까 지난 3개월 동안 비트코인하고 S&P 500 가격을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음. 네,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세가 높았던 주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인베이스예요. 지금 COIN이라는 티커로 움직이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ETF 중에서 10곳이 지금 스팟 ETF 신청 중에 10곳이 코인베이스를 수탁 기관으로 음. 선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사실 제일 유명했던 이제 거래소들이 뭐 FTX라든지 아니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영업을 철수하고 나왔거든요, 네. 완전히. 벌금 맞고 나왔기 때문에 경쟁 사라진 상황에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거의 뭐 압도적인 이제 미국 내에서는 뭐 한국으로 치면 업비트 같은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음.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네. 제가 지금은 사실 3개월 차트밖에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코인베이스 상장 이후로 차트를 보여드리면 음. 코인베이스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하면 비트코인보다 코인베이스가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어.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조금 뭐 요 크립토 안에서는 대장주의 영역에 가깝고 네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 말고도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다양한 코인들을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음. 다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베타가 좀 높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굳이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약간 굳이 비교하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립토 안에서는 약간 그 대형주의 성격에 가깝다라고 하면 음. 코인베이스는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동일한 국가의 소형주 움직임이 좀 더 가깝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는 것도 보더라도 네.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코인이 늦게 올라가잖아요. 음. 가격이.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좀 있다라는 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음. 사실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 이제 한 분이 이제 쓰셨던 분인데, 지금 들어가면 너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게 JP모건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JP모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팟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음. 승인이 나면 그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것이다. 그쵸.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아까 보셨던 제일 커다란 거, 제일 높았을 때 40조가 넘었다는 ETF 있잖아요. 그 상품. 음. 그 상품이 지금 ETF가 아니라, 그, 한국으로 치면 그 폐쇄형 펀드 혹은 리츠랑 상장 리츠랑 좀 비슷해요. 이제 음. 뭐냐면 처음 거래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장에서만 사실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그걸 직접 환매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리츠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에서 그 적정 가격이 있으면 거기보다 할인돼서 거래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뭐 10% 내외로. 네. 근데 GBTC 같은 경우 많이 할인됐을 때 거의 한 30% 가까이 할인이 됐었었어요. 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지금 ETF가 되고 나면 제일 큰 특징은 실제로 그 자산이 손쉽게 직접 나오고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음. 그게 되고 나면은 GBTC에서 오랫동안 손실을 봤던 고객들이 음. 어, 대량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음. 분석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요런 이제 훨씬 일반적인 자산금보다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주의하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코인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주요한 계기는 항상 가격이 굉장히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제 올랐을 텐데 그 오르는 배경이
다음 달, 빠르면 정말 다음 달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스팟 ETF, 코인, 현물 ETF 때문입니다. 최근에 관련된 주식도 그렇고 또 코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 월가에서도 굉장히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흐름이 흘러갔고 또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또 챙겨봐야 될지 쭉 봤는데요. 궁금한 게 그 크래프트 네. 테크놀로지의 그 AI도 코인 투자를 하나요? 저 한해, 네, 있습니다. 저 있는데 오늘 아, 일부 식실 안 가지고 왔는데 네. 물어보시니까 저희가 한국 안에서는 하진 않는데 지금 음, 홍콩의 그 헥스 트러스트라는 네. 홍콩 내에서는 이제 코인베이스처럼 제일 큰 수탁 기관이 있어요. 거기 음, 통해서 지금 이제 고객들한테 나가는 게 있는데 네. 한 달에 한 번씩 신호가 나오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음, 코인에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는가, 주식에 100% 투자해야 될지 현금으로 도망가야 될지 그 음, 모델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코인에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US 달러로 도망 나와야 되는지 음, 모델인데 12월 모델은 내년 1월은 바뀝니다. 음. 바뀌는데 12월 모델 같은 경우 현재는 코인에 100% 투자하는 포지션을 오. 가리키고는 있습니다. 그럼 네. 이제 1월 달에 그 현물 ETF가 되면은 또 AI가 어떻게 좀 판단을 하게 될지, 시장 판단을 하게 될지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또 재미난 관전 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음번 또 연결할 때 그 내용도 잠깐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네. 참 오랜만에 코인 이야기를 깊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 이 관련한 투자 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 네.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의 시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